2000년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독실이와 슬리피디와 최 사장이 함께 만드는 뉴스룸은 1990년부터 매년 주요한 뉴스들을 다루기 시작해서 2000년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세상 부담스럽고. 네. 지난 시간에 2000년 요약을 하면서 주로 어떤 얘기 했었냐면 통일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고, 그렇죠. 북한 이야기. 세계, 해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두 가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통일의 연장선에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자주적인 우리 통일에 해외 다른 나라가 끼어들어 있습니까? 예? 그 통일의 분야 안에 넣는 것이 원래는 이제 사회면에 넣어야 되나 뭐 고민했는데 네. 통일 분야 안에 이걸 좀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도 2000년 주요 요약을 좀 다뤄보도록 하고 네. 미국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한 다음에 사회에 대한 것도 경제에 대한 것도 문화에 대한 것도 차근차근 오늘 2000년을 잘 요약해 보도록 합시다. 네. 미국과의 관계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00년에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미국 그러면 이제 천조국 아닙니까? 아름다운 국가. 주식으로 또 미국과 한결 가까워졌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을 하죠. 그지. 최근에 게임스탑 사태 맞아. 지금은 이제 내려갔지만 그 전에 이득을 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지. 이 방송이 나갈 때 어떻게 돼 있을지 좀 흥미롭긴 하네요. 네. 다시 올라가려나? 근데 은으로 지금 다 바뀌지 않았어요? 젊은이들이 다 은으로 가가지고. 은으로 가고 있다고? 네, 그래서 지금 은가 엄청 올랐잖아요. 은가 오르는 거는 내가 얘기 안 했었나? 내가 재작년부터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자기가 좀 이상하게 아니야, 미리 내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얘기하자. JP 모간이 그 사고 있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데 개인이 게임스탑에 지금 있다가 가격이 지금은 그 세력이 이겼어요. 네네. 개인들이 다 은으로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젊은이들이. 어쨌든 부정확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간이 많이 지날 거예요, 그죠? 이거 아마 그렇죠. 올라가는 건 이제 3월 거의 가까우니까. 그렇죠. 나중에 2021년 사태를 이야기할 때 게임스탑은 반드시 들어갈 것 같아요. 무조건. 그 정도예요? 금융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뭐 성공 이런 걸로서가 아니라 이게 어떤 금융 역사의 하나의 남을 서화 개미 운동 아닌가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상관없이 미국의 주식에서 있어서. 네. 뭐 어쨌든 지금 뭐 얘기하는 걸 좀 종합해더라도 미국의 자본주의 시스템 얼마나 견고하고 아름답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다들 미국 그걸 흔든 사건이 바로 이번에 게임스탑입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이게 자유시장 경제가 정말 그거의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다. 아닐 것 같은데 난 되게 작은 사건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를 들면 키움증권 같은 회사가 갑자기 계속 그 개인들이 매수를 해갖고 가격이 떨어져요. 공매도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야 기관이 돈을 버는데 계속 올리니까 매수 버튼을 없애버렸어요. 맞아. 못하게 막았어.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될 만한 일인데 뭐 사실 이거는 다 이미 지난 이슈가 될 거니까. 지난 이슈가 됐을 것 같아요. 통편집을 해버리도록 하고. 다시 하도록 합시다. 미국은 아름다울 미자를 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데 안 그런 나라들도 있더라고. 쌀미자를 쓰죠. 일본은 쌀미자를 써요. 그래, 어쨌든 그래서 미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느끼는 어떤 아름다운 시장을 갖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2000년대에서는 그 대략적인 전 국민들의 분위기가 반미를 외치고 있었다. 상상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나왔던 만화 중에 이름을 거꾸로 해가지고 말이 되게끔 하는 게 있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친미라고 해놓고 뒤로 보면 미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기억이 납니까 그때? 네, 왜냐하면 그런 만화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죠. 이거보다는 뒤이긴 한데 김동성이랑 오노 때도 그랬고 그때 막 Fucking USA나 뭐 이런 노래들이 있었고 분위기가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 30대 중반 정도만 돼도 그걸 기억하는구나. 네. 그래요? 미국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들이 충만했던 시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때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은 이제 통일, 북한과의 관계는 점점 회복되고 있었고 2000년에 미국과의 관계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뭐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주한미군의 잇따른 무리 때문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한국 사법부가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판결이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무기력함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실망이 너무 컸던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000년을 이 반미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좀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최초라고 하기는 좀 힘들고 왜냐면은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나서부터 매년 꽤 많은 주한미군 범죄들이 계속해서 있어. 지금까지도 있는데 상징이 되는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것부터 다룬 다음에 2000년까지 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 92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공식 명칭이 이거야. 이때는 이제 피해자의 이름을 이제 사건에 넣기도 했기 때문에
은구미 씨 살해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사건이고. 저 이거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있어요? 저도요. 근데 여기 써 있는 거 보고 92년은 못 보고 이게 이렇게 2000년에 있었던 일인가? 훨씬 이전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2000년의 그 반미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때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간단하게만 소개할게. 너무 잔혹한 사건이기도 하고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마음이 아파. 맞아. 그래서 대충 얘기하면 객관적인 얘기만 하면 미 육군 소속의 케네스 마클 이병이 동두천 술집에서 일하던 은구미 씨, 그러니까 당시에 26살이었대.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죠. 당시에 우리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피해자 사진이든 피해자 이름이든 막 이렇게 공개하고 막 그랬었어. 그래서 내 기억이 나는 게 내가 대학을 다니게 됐을 2000년 후에도 요 사진을 캠퍼스에 막 이렇게 전시하고 막 그랬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모자이크 이유는 없이. 그런 거지. 미국이 문제 했다. 그게 사진이 너무 잔혹합니다. 그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자꾸만 언급하는 것도 이제 윤구미 씨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해.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진들이 계속해서 이제 잇따라 공개가 되고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검찰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돼. 그래서 나중에 이제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거든. 그런데 한국 내에서도 이 당시에까지만 해도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이런 반응들이 있었어. 그 그대로 이제 옮기면은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까지 창녀 한 명 죽은 걸 갖고서 뭐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이 발언이 누가 한 거냐면은 당시 동두천 시장이 했던 얘기였어. 아 진짜? 근데 어쨌든 결국 15년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인지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나면 야 이걸로 15년형을 때린다고? 라고 생각이 들 정도지. 그리고 케네스 마클 이병은 형기를 1년 앞둔 06년에 가석방 뒤에 바로 다음 날 출국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고. 어디서 시형을 받았죠? 그래도 한국에서 받았네요. 네네. 그러니까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많은 경우에 제 머릿속에 있는 거는 우리가 소파 때문인가요? 맞아, 소파 때문에 아예 뭐 못하고 그냥 미국으로 정말 무기력했었던 모습만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뒤에 계속 나오게 되죠. 15년이 되게 적지만 한편으로는 어쨌든 그네도 우리나라에서 정의 구현을 했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 사안에 대해서. 다른 사건들이랑 비교하면 15년이라는 형량이 적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당시를 생각하면 또 생각보다 그랬을 수 있고 근데 그거보다는 굉장히 잔혹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미국이 그냥 송환을 요구를 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무능하게 그냥 줘버렸었던 경우 많았잖아요. 번개 인도를 했던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건 좀 너무 사회적으로 너무 이슈화 됐고 그 잔혹한 모습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럴 수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99년이 됩니다. 99년이 되면 미군의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기 시작해.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은 1950년 7월에 미군이 충청북도 영동군 노근리 철교 밑에 숨어 있었던 한국인들 그냥 보통 사람들이었어. 300명을 사살한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이제 논란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99년도에 밝혀지기 시작한 거야. 후에 이제 공개된 미국 문서에 따르면 상부에서 명령이 있었대. 그래서 노근리 부근에서 발견되는 민간인은 적으로 대하고서 사살하라 이런 명령이 있었다. 이제 밝혀지게 됐었죠. 그러니까 1950년에 있었던 사건이 6.25 이 초반에 있었던 사실이 이제 99년도에 밝혀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왜 짚고 있는 거냐면은 2000년 이후에 반미에 대한 정서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92년도에 윤구미 씨 살해 사건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노근리 양민 학살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러면 이러네요.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었고 계속 주한미군들이 깽판을 쳤는데 우리가 되게 무기력하게 제대로 된 처벌을 못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가 갑자기 그게 단순한 주한미군의 몇 명 또라이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좀 국가 차원 국가 상부에서 지시를 했다고 하니까 요 전쟁 범죄까지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거는 와 심각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시작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전국민적인 표출은 아니고 마음속에 이제 잠재되기 시작하는 거야.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2000년이 됩니다. 2000년 올해 우리가 2000년 다루고 있으니까 2000년 2월 9일 날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무단 방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수리 PD가 잘 알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보니까 기본적으로 미군이 한국에 들어와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사건들이 거의 다 이슈가 된 사건들이 살인, 강간, 폭행 그런 뭐 사건들이 많아요.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음주운전 뭐 그런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살자살한 것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태원 살았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마주치면 좀 무섭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후니까 나중에 이제 소파도 개정되고 한국이 2002년 이후에 어떤 세계적인 인식도 그렇고 많이 바뀌기 시작한 이후여서 이태원에서 만나는 미군들은 되게 좋아 보였어. 그 당시에 부근해 보였나요?
양키고홈 외치지 않았죠. 그런 거 없어서 괜찮은 분위기였다. 내 이태원 살 때는. 2000년에 굵직한 사건들 중에 제 눈에 띄었던 거는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무단 방류 사건. 네네. 이른바 맥팔랜드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맥팔랜드. 네. 영화 괴물 보셨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괴물의 시작 부분에 포르말데히드 막 쏟아붓잖아요. 방류하잖아요. 한강으로. 그 부분의 그 모티브가 됐던 그 사건이에요. 맥팔랜드 사건. 그래도 괴물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실제로 괴물이 만들어졌죠. 실제로 괴물이 만들어졌죠. 봉준호 감독이 여기서부터 이제 모티브 따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괴물은 실제 하는 건가요? 괴물은 우리 마음에 그렇죠. 실제하지요. 거울을 볼 때마다. 우리는 누구나 몬스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2000년 용산 미 8군이 포르말데히드라는 독극물을 하수구를 통해 한강에 쏟아부은 사실을 이제 한국인 군무원이 폭로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한국 군무원이 폭로. 예, 맞아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미군 부대 영안실에서 시체를 방부 처리하는 데 쓰이는 포르말린 475ml를 480병을 한강으로 방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자로만 치면 20상자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싱크대에 푼 거잖아. 맞아요. 그냥 한강에 나가는 거기다가.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게 사실인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쓴 거죠. 근데 물론 거기서 등장하는 대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젠틀하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영화에서는. 그렇지.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봉준호 감독은 이런 감상을 남기기도 했어요. 너무나 완벽한 실제 사건이 생긴 것이다. 고질라가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만들어졌듯 내 영화에도 안성맞춤의 사건이 터졌고 그것이 이 영화의 오프닝이 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제 감상을 표현을 했어요. 사건의 경위가 어떻게 되냐면 당시 방류는 영안실의 부책임자였던 알버트 맥팔레인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영화에서는 굉장히 점잖게 방류를 하잖아요. 그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야. 너 바보 아니냐? 라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하수구에 버릴 것을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하고 이렇게 시행한 사람은 누구예요? 한국인 군무원이었어요. 실제로 그 군무원은 이후에 잘리게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잘리게 되는지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포르말데히드 같은 경우는 생물 표본 같은 거 만들 때 부식 방지제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30ml만 먹어도 영향이 나타날 정도로 독성이 굉장히 강하대요. 장기간 노출될 경우 백혈병 등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랍니다. 또한 물로 희석되어도 독성이 없어지지 않으며 하수구에 버릴 경우 하수관을 타고 퍼지는 가스 자체도 굉장히 유해하대요. 그러니까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독극 물질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방류했던 거고. 그 표본실의 냄새예요. 표본실의 청개구리. 표본실 냄새, 포르말데히드 냄새고. 옛날 과학실 냄새. 과학실 냄새가 그럴 수 있죠. 알코올에 넣는 게 아니라 포르말데히드에 넣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 메탄올 먹으면 죽는다고 하죠. 맞아요. 메탄올을 30ml만 먹으면 거의 반수치 사량이고 10ml만 먹어도 눈이 멀어요. 시신경에 먼저 작용을 해서. 그 이유가 메탄올이 우리 간에서 대사를 할 때 첫 번째로 포르말데히드가 됐다가 포름산으로 변하거든요. 그 메탄올 대사 중간에 나오는 그 포르말데히드가 너무 강한 독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10ml 생각해봐요. 소주잔이 한 50ml 되면 꽉 채우면 보통 한 30ml 정도라고 보잖아요. 살짝만 정말 아래 깔려 있는 것만 먹어도 눈이 멀어요. 어마어마한 독인 거죠. 그러니까 메탄올을 먹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는 포르말데히드를 그만큼을 섭취했다라고 하면 더 원액이니까 그렇죠. 굉장히 너무 위험한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아니 이게 진짜 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이런 것들을 폐기하는 절차가 다 있어요. 그렇겠죠.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굳이. 한번 여기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이 한국인 군무원도 굉장히 황당한 거죠. 이 이전까지는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그때 한국인 군무원이 뭐라 그랬냐면 이 용액을 하수구에 버리는 것은 서울의 주요 식수원인 한강에 암과 출산 장애를 유발하는 포르말데히드 용액을 그대로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면서 딱 팩트를 얘기한 거죠. 맞아. 당신 때문에 우리의 식수원이 오염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절을 한 거예요. 처음에. 근데 이분도 대단하긴 하다.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죠. 그 군대의 어떤 그런 것들을 물론 군무원이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쉽지 않죠. 아니 미군은 달라요? 미군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기의 일과 연관되어 있고 파워게임이 있다는 생각을 했다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군무원은 이렇게 소신 있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맥팔랜드는 이제 막무가내로 버려라. 그래서 결국 군무원은 다른 미군 병사와 함께 방독면을 쓰고 지시를 이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통과 메스꺼움으로 3주간 병가를 내기는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죄책감이 좀 많이 시달렸나 봐요.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을 미군 상부에 보고합니다. 근데 미군 상부가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요.
물에 희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이게 이제 영화에서 맥팔랜드로 연기한 그 배우가 뭐라고 하냐면 미스터 김 그냥 버려요. 한강은 크고 넓어요. 이건 명령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든 게 농도의 문제예요. 사실 방사선이 이제 방출되는 그런 방사성 물질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농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한강이 몇 리터냐? 물론 이제 처음에 방출됐을 때 그 부분 이제 농도가 높겠지만 그런 식의 평가들을 나중에 잘 균일하게 해석된 다음에 그거에 비해서 233리터는 뭐 많지 않다는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괜찮다의 개념으로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절차에 대한 문제들과 사실 이 부분은 자기네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농도로 따지자면은 뭐 이 정도면 아주 높은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다르게 말하자면 뭐냐면 메탄올이라고 하는 것을 먹으면 문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뭐 와인이라든가 맥주라든가 이런 것에 아주 소량의 메탄올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섭취하는 발효주라고 하는 술에도 소량의 메탄올이 있고 그래서 소량 포름알데하이드가 생성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같이 뭐 예를 들면 변호하는 측은 원래 있는 거야. 우리 주변에도 있긴 있어. 그럼 한강이 233리터라고 하는 거 정도 배출돼 봐야 괜찮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우리 이제 일본은 극적으로 갈 건 아니고. 그죠. 일본이 이제 후쿠시마에서 그 방사능 그 물을 이제 바다가 얼마나 넓은데 그거랑 비슷한 거고. 약간 비슷한 거죠. 들어봅시다. 사건의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사건 발생 수개월 만에 이 사실은 세상에 알려지게 돼요. 근데 미군은 계속 머뭇거립니다. 머뭇거리다가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거든요. 그래서 무려 그로부터 열흘 뒤에야 주한 미군 사령관 명의로 사과 성명을 내요. 이게 제가 지금 열흘이라고 얘기해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열흘이 아니라 이미 수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미 다 사람들이 알고 나서도 열흘 뒤에야 이제 성명을 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맥팔랜드는 고작 45일간의 감봉 처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미군 영안실에 근무를 했던 것은 물론 승진까지 했습니다. 승진했다고. 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때 국내 환경단체들이 이런 상황을 좀 해결하려는 노력을 많이 보였대요. 실제로 이 녹색연합 같은 경우는 맥팔랜드를 한국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그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그리고 수질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 다루고 있잖아요. 그 소파 문제도 그렇고 한국 법정에 세우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고 가다가 결국 2005년 1월 18일에야 그러니까 법정에 세워진 거는 그거보다 전이긴 한데 이 판결이 언제 나냐면 5년 뒤에야 나는 거예요. 2005년 1월 18일에야 2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서 실제로 무죄네. 예, 그렇죠.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맥팔랜드 사건은 그렇게 끝나게 되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끝나긴 했는데 이게 사실은 왜 우리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지리멸렬하게 뭔가 할 수밖에 없게 됐느냐. 그러니까 맥팔랜드 사건도 어떻게 보면 6개월 형을 받은 것 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형도 아니지 집행유예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6개월에다가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무죄나 다름이 없게 됐는데 이 맥팔랜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바뀐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미군의 공식 사과와 함께 소파 한민주둔군 지휘협정 요거가 이제 부속 형태로 해가지고 환경 관련 조항이 신설되긴 해요. 근데 사실은 크게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조항이 신설되었고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오염 정화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긴 있는데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은 여전히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쟁점이 되는 조항이 뭐냐면 오염을 누가 정화를 할 거냐 이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는 크게 다루진 않겠지만 그 이후에 또 펼쳐지는 녹사평역 기름 유출 사건이라든지 최근에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용산 기지 그지 오염됐다 문제가 되잖아. 엄청나게 크게 오염된 그 문제라든지 모든 것들이 그 미군이 주둔하고 나서 이제 빠지는 과정에서 알려진 사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염을 누가 정화할 것이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금이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현재 어떻게 기준이 지금 이행되고 있냐면 키세라고 합니다. 키세. known, 잘 알려진, imminent, 급박하고, substantial, 실질적인, 그리고 endangerment, 위험. 그러니까 잘 알려지고 갑자기 왜 갑자기 안 되는 영어를 읽고 있어. 키세를 얘기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북한 전문이라서 영어를 좀 키세라고 하는 그 초콜릿 생각나는. 예. 어쨌든 키세들이 키세스군요.
의미만 한 얘기죠. 의미는 뭐냐면 인간 건강에 대해서 잘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일 경우에만 미군이 정화한다는 거예요. 아이, 근데 말은 맞는 말인 맞아요. 말은 맞는 말인데 문제는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거죠. 이 키세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여부 자체도 주한 미군 사령관이 판단한대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2017년 부평에 위치한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캠프마켓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선 다이옥신과 같은 맹독성 발암 물질이 검출이 되었어요. 근데도 주한 미군은 키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키세에 해당되려면 어느 정도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명확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핵물질? 어쨌든 핵물질 같은 건 자기네 하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진짜. 이제 그 소파 개정안에 나와 있는 환경에 대한 문제들도 실질적으로는 되게 주관적이고 그렇죠.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다 정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건들, 그러니까 폭력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이 주한민군이 발생시켰던 환경 문제도 엄청 심각했다라는 정도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만. 어쨌든 좀 계속 보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 뭘 보고 있냐면 이제 그 흐름을 보고 있는 거야. 미군에 대해서 당시 2000년대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는가. 근데 이제 수리 PD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강 독극물 무단 방류 사건도 사람들한테는 이제 충격이었던 거지. 그렇죠. 이게 2월 9일 날 있었던 일이더라고, 그렇지? 여기 알려진 게 2월 9일 날,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시 원래 얘기로 좀 돌아와서 2000년 2월 19일 이것도 이제 살해 사건인데 미군에 의한 이태원 클럽 여종업원 살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태원에서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군요. 그때 아무래도 이태원에 모이게 되니까 미군들이. 내가 이태원에 살 때도 이태원은 흡사 이제 밤이 되잖아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나는. 방문이 괜찮았다고 했잖아. 낮에는 푸근하신 미군들이 괜찮은데 반대로 이태원의 미군들은 괜찮은데 이태원 밤 되면은 이제 야 장난 아니죠. 그래서 맨날 밤에 울면서 전화 왔어요. 집에 들어가서 집에 하루만 재워주면 안 된다. 잠깐 얘기하면은 내가 어디 살았냐면 이제 이슬람인들이 모여 사는 데 살았어. 중앙성원. 그쪽에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 살아. 근데 이제 인종차별적으로 들릴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내가 객관적으로 그냥 얘기하면 내가 이태원에 있을 때는 그 이태원 프리덤 막 그러면서 이제 노래가 유명하기 전이나 사람들이 그 전이죠.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전인 거야. 진짜 외국인들이 있었던 곳인데 이슬람 사원 그쪽으로 이제 올라가려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미국계 흑인들이 아니라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모여 사는 곳도 있었어. 그 거기 관련된 클럽이 있고 근데 밤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클럽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도로에 이제 차들이 세워 있잖아. 그럼 위에 올라가서 그분들이 이렇게 춤을 추는 거야. 그럼 거길 못 지나가겠는 거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네. 그러니까 진짜 그랬었어. 그 힙합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막 차도 막 개조해가지고. 그런 건 없었는데. 그런 건 없었어요. 흥에 넘치셔가지고 내가 갔다가는 안 되겠다. 매일이 월드컵이었구나. 매일매일이. 매일매일이 월드컵이죠. 그분들에게.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진짜 두려운 거는 이제 영어로 말 걸까봐. 일단은 그럼 못 알아듣거든. 팔든 파티 위드미 막 그럴까봐 이제 걱정이 됐었죠. 옛날이 좀 그랬기도 한데 이태원은. 이제 어른인데 I'm fine, thank you 이제 해주면 돼요. 맞아. 어쨌든 이때 이태원 클럽 여종업원 살해 사건이 있었는데 파주 미 2사단 제7기갑 대대 소속 크리스토퍼 메카시 상병이 이태원에 위치한 외국인 전용 클럽 종업원이던 김 씨, 이때 김 씨는 32살이었어. 폭행하고 그다음에 목뼈가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목을 졸라서 살해한 거야. 근데 메카시가 어떻게 했냐면은 김 씨의 유족들한테 자기한테 250만 원밖에 없다. 250만 원 줄 테니까 형사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 250을 주고. 따로 만난 거예요? 아니 합의를 하니까 피해자를 유족들이랑 같이 하는 거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어쨌든 그 거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여론이 급속히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미군에 대해서. 그래서 2002년에 미군이 1억 8천여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을 하게 돼요. 그래서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징역 6년이 나와. 어쨌든 합의를 했다라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는 2005년에 가석방되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건도 2000년에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그렇지만 꼭 1년 전에 끝내네요. 아까도 맞아. 1년 앞둔, 그렇죠. 그때 정도 되면 가석방을 뭐 할 수 있는 것 같아. 여론이 잠잠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것도 이면에 압박을 할까요? 빨리 내놔라. 그럴 수도 있지. 계속? 미국에서 압박을 할 수도 있지. 송환하라고. 근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맥락을 보는 거야. 90년대부터 있었다가 2000년 초반이 되면 독극물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종업원 살해 사건이 있었는데 강력범죄는 강력범죄는 항상 있어요. 어느 나라든 계속 할 것이고 근데 그거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되게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 될 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 사법부가 너무 무기력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반감이 굉장히 심해졌겠지. 여기에 또 뭐가 있었느냐? 훈련 중에 과실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 8일이 되면 어쨌든 뭐 미군 공군이야. 폭격기들이 훈련 중 폭탄을 잘못 투하해가지고
매향리 인근에서 이제 주민과 농가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건도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분위기가 점점 미국에 대해서 안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가 그래서 2000년부터 반미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해. 그러다 그것이 폭발한 것은 사실은 2002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2년까지만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예. 2002년 2월 13일이 되면 아까 수리 PD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에서 네. 1500m 결승전에서 이게 왜 중요한지 일본계였어. 또 일본계 미국인이었던 안톤 오노의 헐리우드 액션이 또 문제가 되게 됩니다. 야,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정말 정서를 강하게 자극해. 맞아. 너무 그냥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찰랑찰랑하던 거기에다가 이제 그렇죠. 한 방울을. 그러니까 뭔가 꼴 보기 싫은 것마다 미국이 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기에 그랬던 거죠. 그리고 안톤 오노의 이야기도 너무 꼴 보기 싫었던 것들로 기억해요. 맞아요. 2002년이 되면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6월 13일 날. 이거 사실은 월드컵 때문에 묻혀져 있다가 나중에서 이제 더 됐는데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때 일명 이제 효순이 미선이 사건으로 많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사건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월드컵이 한창일 때여가지고 그리고 그냥 이거는 범죄라고 보기 힘들잖아. 그냥 과실이야 과실 사고에서 그래서 묻혔었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크게 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월드컵이 끝나고 11월 20일이 되면 무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었던 과실 사고인 거는 맞아. 아니 고의성이 있었다라고 막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때 있었던 기억이 나요. 거기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실에 대한 최소한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이제 문제가 된 거지. 야 그냥 무죄라고? 그치. 무죄라는 거는 그렇거든요. 무죄라는 건 또 이런 일이 일어나도 처벌 못해 라는 뜻인 거고 얼마든지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시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요거에 대한 사건은 자세하게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애매해. 이게 꺾어져 올라가는 오르막이었고 그러니까 도로 폭보다 넓어. 근데 이게 양쪽에서 이제 서로 다른 부대에서 이제 지나쳐가는 거야. 그러니까 도를 꽉 채운 상태에서 가시성이 안 보였던 거지. 그리고 하필이면은 이제 무전도 고장이 났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과실이 있었던 것 같아. 그 아까 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의였다 이렇게 처벌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 시신의 사진을 이렇게 대학가에 붙여놓고 초반에 그랬다가 나중에 문제가 돼서 나중에 모자이크 처리하고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무죄 판결 때문에 사람들이 빵 터집니다. 이건 진짜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추모를 시작합니다. 이게 거의 최초 아닌가요? 이때 촛불이 거의 최초였던 거죠. 촛불 집회의 시작이 그쵸, 이때였어. 시작이죠. 그래서 10개월 동안 이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때 이제 윤구미 씨 사건부터 계속해서 이제 소파 개정에 대해서 소파가 이제 한미 행정협정이잖아.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게 부당하다. 다른 나라처럼 좀 평등하게 협의가 맺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정이 이루어져. 개정 협상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전국적인 반미 감정은 폭발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묘하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반미 감정이 미국 내 여론에서도 크게 좋지 않게 움직이는 사례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예전에 알았었잖아요. 어떤 게 있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내에서 한국은 어쨌든 간에 미국의 혈맹이다라고 했었었는데 반미 시위가 계속되는 거를 이제 언론으로 접하면서 미국의 어떻게 보면 그 보수들이 그래 쟤네도 좋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면서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입장에서 이렇다고 생각을 한 것도 있었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분명히 비판할 걸 비판하면서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것이 분명히 개정하는데 개정이 얼마나 만족스러웠냐를 떠나서 영향을 주기도 하네요. 국민 여론이. 그렇지. 이건 너무 심했으니까. 맞아. 이건 진짜 너무 심했으니까. 소파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 필요하다는 뜻인 거네. 적절한 시위나 적절한 어떤 그런 메시지는 그 시민들에 의한 반대하거나 시위를 집회하는 거 그거는 정부한테 큰 도움이 돼. 그렇죠. 정말로. 여론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만한 게 없는 거 같아요. 그렇지. 협상하는 데 있어서. 했었어요. 재단 유저한테 정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야, 우리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들 봐봐. 맞아.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이제 사실을 이렇게 협상을 할 수 있는 좋은 카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열어줄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때부터 지금까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반미를 주장하시는 분들.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자존심을 짓밟는 미국에 대해서 반발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거는 미국이 잘못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반면에 뭐 찬미라고 해야 되나? 반미적인 정서에 대해서 부정적이신 분들이 계신 거야. 그분들은 반미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북한 주체 사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대중들이다. 그들이 일으킨 선동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시민들은 뭐 그 사실은 그 중간 어디쯤에 사실이 있겠죠.
그 친미를 하는 특히 좀 연세 있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한 요소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미국의 도움을 여러 가지 있었던 것도 있고 실제 6.25의 전사자의 수를 봐도 굉장히 이제 많잖아요. 미군이. 그렇죠. 다른 뭐 연합군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미군이 압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분들은 좀 전쟁과 가까웠고 정말 가난했었던 나라가 회복되는 과정을 보고 자란 세대와 처음부터 크게 가난을 겪지 않은 세대가 보는 어떤 그런 시선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미군에 의해서 도움 받은 건 사실이지. 많이 있죠, 그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야 미국이 자기들 이익 때문에 주둔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당연하지. 자기들 이익이 되니까 주둔하긴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군이라는 강력한 어떤 동맹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경제적인 투자를 받거나 경제적 성장하는데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건 분명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2000년 혹은 뭐 90년대 이후에 미군이 전쟁을 일으키고 했었던 그런 거랑 6.25는 조금 결이 다르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공산주의 세력이 계속 사회주의가 퍼져나가는 거에 대한 막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미국의 어떤 정치인들 말고 일반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정의의 관점으로 전쟁에 참여를 하고 제가 혈맹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도 분명히 그 낭만적인 생각이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었던 전쟁이었다는 생각. 그리고 참전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런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계십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분위기도 좀 그냥 미국이 어쨌든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래서 시위하는데 이제 미국 국기를 흔들거나 그것도 사실은 맥락을 살펴보면 가끔 보면 그게 왜 그게 나오지 하는 때가 있긴 해요. 이스라엘 국기도 있다며.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제 맥락을 놓고 보면 무조건 너무 뭐랄까. 그 강자에게 너무나 비굴한 태도나 사대주의적인 미국이 정말 우리를 막 지켜주고 있다 그런 생각에 너무 함몰되어 있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현실에서의 미군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 분노하는 게 매우 정상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근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같은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끼리도 이렇다 저렇다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나라가 일방적으로 계속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고 또한 분명히 미국이 초창기 한국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된 것도 미국 때문이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역사적 맥락을 봤을 때 어쨌든 6.25 때의 어떤 도움을 줬고 그 이후에 경제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원조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간섭도 같이 있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성장을 해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때가 되면 말하자면 이제 부모가 자식을 보내듯이 이건 너무 같은 어떤 주권이 있는 나라끼리 너무 좀 이해가 심했나? 근데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을 언제까지나 이렇게 우리 아래에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변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런 충돌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일본을 바라보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미국 내에서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나 세계적으로 한국의 지위도 뭐 계속 바뀌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유튜브에서 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과거보다 그지 우리 스스로 느끼기에 지위가 향상됐기 때문에 역사를 이렇게 평가해 볼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좀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여기까지가 이제 2000년도에 도대체 왜 사람들이 반미에 대한 정서를 갖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었고. 미국 좋아하십니까? 미국이요? 아 미국 좋아하죠. 뭐 러시아도 좋고 중국도 좋고. 일본은? 일본도 뭐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네요. 북한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순위를 꼽자면? 순위요? 제일 좋아하는 나라 어디입니까? 수리 PD부터 물어봅시다. 국가 중에 한국 제외하고 제일 좋은 국가 어디 있습니까? 리브건 미칠 것 같은데? 북한이 제일 나아? 아니 북한이 제일 나은 게 아니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마음의 어떤 정서적으로 가장 유대감이 형성되는 나라. 유대감이요? 아, 이 나라는 괜찮다. 이민을 간다면 다시 태어난다면 여기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 말고. 그렇게 따지면 미국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체제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신경 쓸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미국이지. 아메리칸들이. 그러니까 미국이 뭐가 그렇게 좋아? 미국이 뭐가 좋냐고? 미국민으로서 물론 여러 가지 혜택은 있을 수 있는데 안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듣고 얻는 것 같긴 해요. 뭐 총기 난사 사건이라든지 뭐 다른 부분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미국으로 갈래? 그러면 미국으로 가진 않겠어요. 근데 다만 다음 생애에 어떤 나라에 태어나 보고 싶어라고 한다면 한번 1등 국가에 태어나서 뭐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긴 있어요. 지금까지 수리 PD가 어떻게 친미주의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사대주의자인지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 빨리는 넘어가도록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저도 러시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홍차 엄청 좋아한다고. 오늘 입고 온 색도 홍차잖아요. 그러네. 딱 그 색깔이 시커먼 거 같이 있는 거 봐. 홍차 안에 시커먼 거 숨기고 있어. 그러니까 독실이 어디가 좋습니까? 다음 생에 태어나면 어디가?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아, 한국 빼고. 한국 빼고 있죠. 대한민국이 정말 진심으로 일본? 좋다고 생각하면 대한민국이 최고죠. 대한민국이 최고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그렇네. 대한민국.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태국이 제일 어떤 정서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난 태국 좋은 것 같아. 태국이요? 태국이란 나라가 좋은 것 같아요. 여유롭고? 여유도 그렇고 자연환경도 그렇고 군부 쿠데타 한 번씩 있고 불교 국가 중에 유일하게 잘 사는 그나마 제일 불교 국가들은 왜 다 못 사냐. 나도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실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어라고 했었을 때 미국은 최강대국이지만 그 미국 사람들을 어떤 뭐 테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별로 안 좋아하는 나라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했을 때 먹고 사는 걱정은 없는 한 2등 국가 정도가 그냥 딱 살기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 중국이요? 아니지. 2등 국가라며. 아니 나는 유럽에 있는 나라 중에서도 또 뭐 독일이나 영국이나 막 그런 나라 말고 조금 옆에 있고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 나라들. 복지 국가들은 어때요? 그럼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거기서 이제 생각을 했었었다. 제가 스위스를 좀 꼴보기 싫어하는 게 있어서 스위스만 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룩셈부르크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벨기에라든가 벨기에 좀 과거가 너무 재수없는 게 있어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게 나라에 태어나서 산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그 정도 많이 주목받지도 않고 어딜 돌아다니더라도 스무스하게 그냥 그런 나라들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재용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뭐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대기업의 뭐 후계자 혹은 3세 이거보다 그냥 한 중견기업 정도의 3세 정도가 제일 이름 없는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니 부자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중견기업의 3세는 물론 부자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주목받지 않는 거. 미국인은 좀 주목받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고 뭐 이제 유럽 국가들 중에서 독일, 영국, 프랑스나 뭐 주요한 국가 말고 그런 나라 말고 먹고 살 수 있는 크게 문제 없는 나라. 독일이 얼마나 세속적인 인간인가. 얼마나 유물론적인 물질주의인가. 아니 북유럽도 괜찮겠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미국에 대한 정서를 좀 알아봤고 다음은 이제 정치 분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최고인 것 같은데. 맞아요. 진심으로. 아니 근데 외국에서도 외국 정말 부자들이 다시 태어나면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어한다는 사람들이 있는 게 사회적 부조리까지 포함해서 돈 있으면 살기 제일 좋은 나라가 또 한국이라는 얘기들도 하고. 그 돈을 좀 만져볼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가 그랬었는데 이제는 또 중국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독일은 물질이 그렇게 중요해. 돈이 그냥 중요해가지고.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냥 남국에서 태어나서 참 행복할 수 있겠다. 그 뭐지? 예전에 신혼여행을 많이 갔었던 나라인데. 코타키나발루? 아니. 보라카이? 보라카이 말고 4글자인데. 4글자요? 제일 럭셔리한 리조트들이 있다고 하는. 몰디브도 아니고? 뭐 3글자구나. 몰디브가 나라죠. 섬나라죠. 섬나라지. 그런 데서 태어나서 그냥 그 남국의 해안에서 그냥 사는 것도. 몰디브 정부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이제 한 2, 3년 후에 이제 다 잠겨가지고 그거는 그러네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독실은 어쨌든 물질 중심으로 가는 걸로 알고 2000년대 정치는 사실 아까 통일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다뤘기 때문에 크게 뭐 다룰 건 없어요. 근데 짚고 넘어갈 만한 건 뭐냐면은 4월 13일 날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한나라당이었어. 한나라당이 133석을 차지하면서 이제 제1당이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때 처음으로 선거를 앞두고 선거 사상 최초로 낙선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낙선운동이 뭐였냐면 시민단체인 총선시민연대가 결성을 해가지고 연초에 결성을 해. 그래서 공천반대운동, 낙선운동을 함께 추진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 할게. 그냥 결과적으로는 86명의 낙선운동을 하거든요. 그중에 70%에 가까운 59명. 이 낙선을 하게 되는. 그럼 이거예요? 이 사람은 뽑지 마세요. 이 사람은 정말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안 됩니다. 하는 거야. 근데 그만큼 시민의 힘이 강해졌다라는 것도 이제 확인할 수 있네요. 그렇지. 이 시민단체는 보통 어떤 기준으로 혹은 어느 정당을 지지합니까? 이게 논란이 돼. 그래서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이제 역사적인 뭐 인식이나 아니면 재산상의 문제나 범죄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다 고려했겠지. 그런데 누가 가장 많이 나오냐? 한나라당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야. 낙선운동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당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어. 낙선운동 대상자가. 네. 근데 뭐 그럴 것 같기도 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요? 어쨌든 그래서 특정 정당에만 유리하다는 비판이 있었어. 한나라당에서는 이거는 뭐 정부의 어떤 영향력이 미친 거다. 있었다. 뭐 여러 얘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결과만 봅시다. 2001년에 헌법재판소에서 낙선운동을 위법으로 판결해서 이제는 할 수 없다. 최근에 좀 자료들을 보니까 일부 이제 뭐 총학이나 아니면 대학생들이 낙선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좀 있더라고. 근데 어쨌든 다 뭐 벌금형이나 다
다 위법으로 판결이 났어요. 근데 나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우리가 그거 알고 싶지 않나? 누가 더 잘하겠다. 뭐 그거는 뭐 다 잘하겠지. 근데 그걸로는 평가할 수 없잖아.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전에 그런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떤 정치인의 도덕성을 보기 너무 거기에 이제 이건 사실 도덕적인 걸 갖고 얘기를 할 테니까 그게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방향성 그리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되는데 낙선운동은 필연적으로 그 부분을 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거에 이런 일을 했다. 이런 뭐 행태를 보였다. 그리고 이런 발언을 했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진짜로 정치적인 걸 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단체가 있는데 처음부터 아예 블라인드를 해. 그래서 어떤 후보자들이 여러 명이 있다면 이 후보자가 어느 당인지도 관심이 없어.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친일 행적이라든가 그 외에 뭐 재산적인 것들, 뭐 군 기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판단을 해갖고 포인트를 해갖고 이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는 어떤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뽑는 거는 고결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인을 뽑는 게 아니냐. 낙선운동은 필연적으로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는 것도 타당한 것 같아 나는. 하긴 한데 뭐 과거에 잘못했는데 뭐 미래라고 잘하고 있어?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좋은 글씨를 일단 쓰고 시작하자. 꼭 그런 건 아닌데.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10월 13일이 되면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10일이 되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가지고 받게 되죠. 노벨위원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정 이유가 이거래. 한국과 동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북한과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노력한 점 이런 것들을 인정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대북 송금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 노벨 평화상에 대해서 한국 내에서 비판도 꽤 컸어. 그렇겠죠. 거의 초유의 사태였다고 했었죠. 카더라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낙선운동이 일어났다고. 낙선운동이 아니라 이제 반환해야 된다 막. 아니 아예 노벨상 위원회에 막 편지를 보내가지고 주면 안 된다는 압력을 가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정치 분야에서 있었고. 이게 낙선이 아니지 이거는 어떻게 뽑는지를 몰라요. 노벨상 위원회가 그걸 공개를 안 하고 한참 후에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그 기준들을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 워딩은 낙선운동은 맞는 것 같네요. 그래도. 수 있겠죠. 뽑지 마라. 이 후보를 뽑지 말아라. 그렇죠. 그래요. 어쨌든 경제 2000년대 경제는 뭐 이제 아예 주요한 건 없었어요. 다만 이제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95년부터 급등했었던 인터넷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이때 무너지게 되고 문제가 좀 많았었는데 뭐 주요하게 다루지 맙시다.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이제 사회로 좀 넘어가 보면 사회 분야에서는 뭐 특징이 별거 없어. 그냥 운수업, 교통 사업에 있어서 변화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1월 21일이 되면 우선 버스 카드로 서울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교통카드 기능이 확대되는 사건이 이때 된 거구나. 네, 이때 전에는 없었나 봐. 그리고 기억이 안 나는데 이때 뭐로 지하철이나 버스 타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토큰을 썼나? 아니 2000년이면 이미 토큰 아니었어? 카드로 많이 했었겠죠. 그거 아니에요? 지하철 표 있잖아요. 노란색 표. 하얀색 노란색 표. 노란색 표 넣는 거. 그걸로 했어요. 그때 저는 첨단의 도시 대전에 살지 않았습니까? 대전이 그때 동그란 플라스틱 코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활용이 가능했어. 근데 서울은 재활용이 안 되는 그런 종이였었잖아요. 지역 화폐예요? 지역 화폐는 아니고 지하철 탈 때만. 지하철 탈 때 쓸 수 있는 게 이렇게 노란색 칩 같은 거야. 부산 지하철이 아마 그럴 거야. 부산 지금도 그럴 거야. 맞아. 근데 대전이 그때도 처음 생긴 지 얼마 그때는 지하철 없었구나. 대전이 나중에 생겼는데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이런 그 플라스틱 코인이었어요. 그게 신기하다고 느꼈다는 거는 아니 이걸 재활용을 해?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때는 서울은 여전히 그냥 종이를 썼었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리고 전기권도 서울에 있었을 거야. 아마 30번을 쓸 수 있는 걸 사게 되면 몇 번이 더 들어가 있는 그게 나중에 없어졌죠. 그렇구만. 기차에서도 특징이 있었는데 이때 11월 14일 날 비둘기호가 마지막 운영을 하게 됩니다. 비둘기 처음 들어보네요. 강원 전선 정말? 처음 듣는 게 너무 신기하다. 전 처음 들어봐요. 강원 정선에서의 마지막 고별 운행을 한 다음에 끝냈다고 하는데 비둘기호 타봤습니까? 그럼요. 타봤어요? 네. 막 선풍기 돌아가고 있고 위에. 진짜? 왜 이렇게 철망이 있는 선풍기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차장님도 안 타보셨어요? 나는 안 타봤던 것 같아요. 타봤고 갔고. 보통 무궁화호 아니면은 새마을호. 이거 내 맘대로 한 건데 이거 아니고 물어보려고. 순서가 어떻게 되지? 제일 구린 게 비둘기호였고. 내 기억에서는 비둘기호. 그 위에가 통일호. 통일호야. 그다음 그다음에 무궁화호. 그다음 새마을호.
그다음에 KTX. KTX인데 저는 이게 대전 다닐 때 기차도 많이 타고 다녔거든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네이밍이 일관되지 않고 비둘기호 난 예쁘다고 생각을 했어. 이름도. 근데 어쨌든 통일을 우리의 바라는 열망을 담아서 통일호가 또 잉 하는 거야. 물론 이게 동시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 시대를 반영하겠지만 통일호? 그래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무궁화호와 새마을호인 거예요. 그리고 새마을호는 아직까지도 그냥 KTX 이전에 그냥 최고의 열차로 이제 기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새마을이야 그때. 새마을 운동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색깔이 그것도 좀 들어가 있고 여전히 어떤 상징 중에 하나가 새마을호인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나라를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기차 시스템을 보고서 이거 번역된 걸 볼 때 하나는 피준이 있고 도분가 비둘기가 있고 피존이 있고 유니언이 있고 그다음에 뭐 새마을 운동은 뭐 잘 살아보는 운동이 됐고 무궁화는 꽃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맥락이 좀 하나 통일됐었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박정희가 그렇게 싫었어?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마치 유치원 반처럼 목련 반, 개나리 반, 꽃이면 꽃으로 통일하든가. 레벨이 있으면 뭐 레벨로 할 수 있게 그렇지. 그리고 좀 안타까웠던 건 어쨌든 간에 KTX는 이제 국제화 시대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이름이었겠지만 얘만 또 툭 튀어나와서 첨단을 상징하는 건 영어 이름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영어 아니야? ITX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영어로 되고 있죠. ITX가 새마을호를 대체하는 거야? 그런 건 아닌가? 그래서 나 그 시스템을 까먹었다.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 청춘, ITX 청춘은 또 다른 건데.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해졌어. 사실 KTX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삼천이라고 해서 국내 기술을 만든 게 따로 들어왔고 떼제배 기술 따로 있고 막 이게 복잡해서 지금 잘 모르겠는데 요즘 기차를 잘 안 타니까. 그렇구만. 어쨌든 어린 나이에 생각하면서도 이거 네이밍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KTX를 많이 타니까 지방의 곳곳에 가서 강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낙 많이 타는데 많이 타지. KTX. 지금 안 타죠. 원래 많이 탔었지. 꽤 많이 탔었고 KTX 비싸가지고 나는 또 그 정기권 있잖아요. 진짜? 정기권 끊고 다닐 거 아니에요, 차장님은? 정기권이 없어졌어. 없어요? 그런 거 없었어. 옛날에 한때 있었던 것 같아. 난 몰라. 근데 내가 어떤 걸 느꼈냐면은 이제 나 비행기 타는 거 좋아해서 멀리 갈 때는 그냥 일부러 비행기 타기도 해요. 비싼 데 갈 때 좀 더 쌀 때도 있고 비행기가 쌀 때 진짜 싸거든요. 맞아. 근데 우리는 이제 많이 타니까 KTX 뭐 타나 보다 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한 번도 KTX 못 타신 분들이 많다는 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한 번은 이제 강의 때문에 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는데 KTX 타고 오셨냐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그러냐고 한 번도 안 타봤다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그건 못 탄 게 아니라 안 탄 걸 수도 있지. 그렇네. 그냥 단순히 안 타셨겠구나. 서울 갈 때는 내 택시로 가지. 아니 리무진 타고 기사님 해주시는 거 타고 다녔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군요. 자가용 비행기로 갔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네. 그래서 못 탔다고 생각해. 안 타봤다 이거지. 안 타봤다. 안 타본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가용 좋아하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자차가 있는 게 마음 편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딜 가더라도 폭실히 그러시네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예전에 그 뭐지? 어디더라? 창원 갈 때도 가더라고. 5시간 정도, 6시간 걸리죠. 그리고서는 시속 100km로 끊임없이 시속 100km를 넘지 않고 시속 100km로만 가. 진짜 변하지 않고. 뻥뻥 뚫려 있는데 밤인데 한결같다. 100km로만 가가지고 내가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구나. 아니 그러라고 크루즈가 있는 거잖아. 그래요, 어쨌든.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저 창원 왔다 갔다 하거나 뭐 강릉을 왔다 갔다 할 때도 이제 새벽에 다니는데 새벽에 그렇게 많은 운송하는 분들이 있어요. 차가 많이 다녀요. 맞아. 그분들이 80km로 다니고 있는데 2차선이에요. 80km 다니는 차를 85km짜리 트럭이 이제 추월을 해요. 그 속도를 낼 수가 없어 어차피. 그러니까 1차선으로 들어온다니까. 그랬다가 또 이제 바로 비켜주는데. 아니 차선이 넓은 데서도 그렇던데? 그런가? 어쨌든 그걸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새벽에 고속도로를 달려봐야 아는 건데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어떤 운송들이 유지가 되는구나 생각도 했었었고 서울 근처에 오면 너무 피곤하니까 제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 잠깐 눈을 붙였다 갈 때도 있었었거든요. 그 휴게소라고 하나요? 근데 거기 가면 트럭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서울에 뭐 예를 들면 8시까지 배달을 한다. 7시까지 배달을 해야 되는데 새벽 3시야 지금. 그럼 서울 어딜 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 근처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쉬시다가 한 6시쯤에 거기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들을 나중에 겪고 나서 그냥 한 번쯤은 살아볼 만하다. 왜 새벽에 남대문 시장 한번 가보면 좋다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 활력과 이렇게 나랑 다른 패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들이
맨날 늦잠 자는 사람들 한번 그걸 해봐라. 예전 인터넷에서 그 글이 되게 유행했던 적이 있거든요. 무슨 말을 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 제가 궁금한 건 왜 100km로 달렸는가 이거에 대한 갑자기 왜 트럭 운전자 나는 그거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때 되게 인상이 깊었다는 거야. 의식 흐름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정속주행하는 건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차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을 추행할 수가 없으니까 추월하고 이렇게 막 할 수가 없으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어차피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는데 브레이크 밟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속도를 내지 않겠다라는 거야. 그래. 그거였던데 그러고 나니까 난 그분들이 밤에 대한민국의 어떤 운송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그분들의 삶을 본 게 인상적이었다. 의식의 흐름. 의식의 흐름. 그런 것처럼 맨날 늦잠 자는 대학생들 한번 새벽에 남대문 시장 한번 가보면 충격이 될 것이다. 이 흐름이 이거였던 거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독실의 의식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셨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버스 기차 봤으니까 항공도 이때 처음으로 2000년 11월 20일 날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고 궁금해서 인천공항이 도대체 언젠데 그러니 얼마 안 됐더라고. 2001년에 인천공항이 개항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고등학교 배 타고 다녔다고. 맞아. 그때 없었으니까 다리도 없었고.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로 당연히 가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영종도를 가는데 배를 탄다는 건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렇네. 당연히 지금 다리가 2개고 하나 더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그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당연히 월미도에서 용유호였나? 그걸 타고 500원, 1000원 이렇게 했었어요. 승석권 쓰고. 그러니까 우리 왜 작년에 99년을 다루면서 서태지가 미국에서부터 입국하잖아. 맞아요. 그때 입국한 공항이 김포공항이야. 보통 김포공항이 항상 쓰였었으니까. 그지. 인천공항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됐다. 근데 김포공항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왠지 올드함이 지금 우리 인식에 이제 생겨버렸잖아요. 그렇지.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고. 공항도 신기하지 않아요? 이름이? 공항? 공항. 포트, 에어포트잖아요. 항구야 항구. 그걸 항구로 본다는 것도 되게 재밌어. 생각해보면. 그러네. 그렇네. 에어포트니까. 여기도 지금 써놨잖아요. 개항이라고 했잖아요. 항구를 오픈한 거야. 근데 그러네. 공항인 거야 그냥. 그것도 그러네.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걸 한 번씩 단어를 생각하다 보면 좀 저는 이게 재밌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군요. 갑자기 단어 얘기했을 때는 떠오른 유머가 하나 있는데 유머는 아니고 한번 여쭤보시면 포도의 한자가 뭔지 알아? 포도가 한자어예요. 포도가 포도 아니에요? 왠지 한자도 포도일 것 같아. 무슨 포에 무슨 도일 것 같아? 이런 거 있었다. 포도포에 포도도 막 이런 거. 정확히 알고 있네. 왠지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나 그 단어를 본다면 혼란에 빠졌어요. 도대체 포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쓸데없는 얘기했고 여기까지 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대한 요약을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알아봤죠. 그래서 주요하게 뭐 세계적인 이슈도 간단히 알아봤고 통일에 대한 것도 봤고 반미에 관련된 얘기도 좀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나눠봤습니다. 문화에 대한 얘기를 못했죠. 그래서 팟빵에서 문화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나눈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2000년 주요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팟빵에서 계속 하도록 하고 2000년 요약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돌아간다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재수했다니까? 가고 싶겠습니까? 모르겠네. 그 재수하는 분들이 그때 어쨌든 그 안에서 되게 즐거웠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일단 성인은 되었고 어디서 했어요? 노량진? 강남? 종로학원, 충정로에 있었어 그때는. 충정로에 있었어. 연애도 했어요? 그때 제 머리가 단발이었어요. 얘기 안 했었나? 이게 단발머리였어. 찰랑찰랑하는. 죄송합니다. 너 같으면 했겠냐? 영향을 받아서 여자친구가 너는 채 누구야? 너는 머리를 단발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제 재수 생활에 대한 그러면 내가 사귀어줄게. 그렇게 했는데 전혀 그러지. 혹시 그 뭐냐 2002년도 그만해 미친놈들아. 그거 할 때도 단발이었어요? 응원할 때도 2002년에? 아니 그때 잘랐죠. 그때 잘랐어. 합격 그 발표할 때 찰랑찰랑거리면서 너무 신난다. 최 사장의 단발머리에 대한 얘기는 팟빵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공개해주면 안 될까요? 다행히도 없어요. 나 궁금하다. 맞춰 이놈 시키야. 팟빵에서 그냥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팟빵에서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